네, 안녕하세요. 국제경제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의 목표는 국제경제론 1회독을 빠르게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 판서를 동시에 필요하다면 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다소 조금 페이지나 이런 판서 부분에서 약간의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머릿말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경제학 혹은 국제경제론은 크게 네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국제무역, 그리고 국제금융입니다. 그리고 그 국제무역 안에 두 개, 국제금융 안에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1부 국제무역 이론을 한 축으로 하고, 나아가서 국제무역 정책이 있습니다. 즉, 국제무역론은 국제무역 이론을 배우고 국제무역 정책을 배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국제경제로 나뉘는 국제금융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3부 환율, 국제수지 및 개방경제, 거시경제 이론이에요. 그리고 제4장은 바로 국제통화제도와 금융의 세계화. 말은 길지만 쉽게 말해서 국제금융이론과 국제금융정책 혹은 국제금융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국제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으로 나누어지는데 국제무역은 국제무역 이론과 정책, 국제금융 역시 국제금융 이론과 정책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1장에서는 국제 무역 이론부터 우리가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목은 항상 읽고 가겠습니다. 국제경제론과 세계경제라는 큰 제목 아래에 제1절 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밑줄 하나 함께 긋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수업을 함께 갈게요, 이제부터. 자, 밑줄 하나 같이 한번 긋고 갈게요. 여기 지금 4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아, 왜 그러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가령 뭐, 한국이 무역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국가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세계 경제의 대외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다른 국가와는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단 한 가지의 이유만이 아니라 복수의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절로 넘어갈게요. 제2절은 세계 경제의 구성과 특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세계 경제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되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로 왔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바로 이 표입니다. 자, 세계 경제, 달리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약 200여 국가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UN 산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참 필기를 같이 할게요. UN 산하 같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HDI 인덱스를 갖고 순위를 매길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Happiness 인덱스를 갖고 세 개를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국제 경제론이라고 보통 할 때는 월드뱅크의 기준을 주로 쓰는데 주로 월드뱅크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소득 범위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뭐 고소득, 고중위소득, 저중위소득, 저소득 국가로 나뉠 수 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한국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한국에 관련된 정보 중에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의 1인당 GNI, 뭐 혹은 GDP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략 3만 불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록 2018년 자료이지만 아직 4만 달러는 못 갔기 때문에 대략 3만 달러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고소득 국가 그룹에 속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개방도입니다. 뒤에 가서 개방도를 구하는 공식은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개방도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은 꼭 기억하시고 이 페이지를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계 경제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네요. 페이지를 잠시 보면 세계 경제 특징에서 지역별 무역 비중, 뭐 산업별 무역 비중, 경제 통합의 확대, 해외 직접 투자의 확대, 국가별 개방도 차이 이렇게 총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지역별 무역 비중 우리가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무역 안에는 지역 간 무역과 지역 내 무역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지역의 통합이 그래도 가장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러피안 유니언, 다시 말해서 EU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EU의 경우에는 이렇게 EU가 이렇게 있고 이것이 이 EU 안에서, 즉 EU 안에 약 26개국끼리 무역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 내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EU 바깥 국가와 뭐 여기에는 뭐 아시아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메리카도 있을 수 있고, 아프리카 뭐 다 있겠죠, 그죠? 음, 오세아니아 등등이 있을 겁니다. CIS 등등이 있을 텐데요. 이 EU 공동체가 지역, 다른 지역과 무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 간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여기만 기억하세요. 지역 내 무역 비중이 큰 대륙이 있습니다. 다른 대륙도 적지 않은 비중이긴 하지만 유달리 유럽과 아시아 북미가 지역 내 무역 비중이 높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읽으실 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산업별 무역 비중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별 무역 비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경제든 뭐 경영학이든 경제학이든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상적으로 세 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나뉘냐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완벽한 동의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1차 산업이라 하면 보통 농업,
광업을 이야기를 하고요.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산업별 무역 비중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이 표를 보시면 두드러진 사실이 한 두 가지 정도 발견이 되는데요. 자, 2017년, 즉 1980년 대비 2017년의 그 비중의 차이, 비중의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증가했고요.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농업과 광업은 줄어들었죠. 자, 이 사실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의 사실은 세계 무역의 산업별 비중 했을 때 우리가 무역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이미지로서. 보통 유체물, 어려운 말로 유체물이지만 유형의 재화가 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달리 말해서 아직까지 제조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가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통상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역의 현장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 한번 읽어가면서 여기에 강조를 한번 두세요. 다음 넘어갈까요? 자, 경제통합의 확대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경제통합이 무엇인지 나중에 다 배워요. 그런데 명칭은 좀 기억하고 갑시다. 자, Free Trade Agreement라고 FTA라고 하고요. RTA라고 합니다. 이 차이도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바로 세계 자유무역 협정 체결 건수의 변화입니다. 잘 보시면 유달리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FTA 체결 건수가 증가하죠.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주요 변곡점에 그냥 하나 정도만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1995년 WTO 출범입니다. 요 연도와 WTO 출범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해외 직접 투자의 확대입니다. 앞서서 FTA 체결 건수가 갑작스럽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요 시점이 1990년대 초중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요때 또 하나의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90년대 초반에 FDI 순유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 FTA 체결 건수도 늘어났고 해외 직접 투자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게 일단 대략적인 국제 경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국가별 개방도 차이 부분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앞서서 한국의 개방도가 얼마라고 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3%였죠. 그리고 전 세계 평균이 약 58% 정도였어요. 월드 에버리지죠. 그러니까 한국의 개방도가 상당히 높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개방도는 GDP 대비 무역액의 비중으로 계산을 합니다. 달리 말해서 식을 쓴다면 GDP 대비 무역액이에요. 이거는 엑스포트하고 임포트를 더한 거겠죠. 우리나라가 83%라는 것은 한국의 GDP가 100이라면 무역액이 83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시계열적인 통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표예요. 이 표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하나는 뭐죠?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자,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1970년 대비 2017년에 보면 모든 국가의 개방도가 높아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달리 말해서 보호무역을 한때 했던 국가마저도 실제 긴 중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에는 개방도가 커졌다. 즉, 개방을 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국가 가운데 가장 개방을 안 할 것 같은 국가를 한번 보세요. 중국만 하더라도 1970년대는 달리 말해서 무역 비중이죠. GDP 대비 무역 비중이 5%에 불과했지만 2017년 기준으로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개방도가 높아졌다라는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개방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라는 점이죠. 이 부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만 일단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제목 3번으로 넘어갑니다. 세계화와 경제성장. 이렇게 나와 있죠. 세계화의 진전이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세계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류하는 그 세계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세계화가 한마디로 정의를 세계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급속히 확대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호 의존성이 경제적 부분에서 상호 의존성이 확대됐다면 가령 무역과 금융과 인력의 어떤 그 국가 간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뭐 문화적,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이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표시해야 될 부분, 자, 1차 세계화 기간 여기 나와 있죠.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2차 세계화 기간도 나와 있죠. 그리고 3차 세계화도 있습니다. 다 적으셨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런데 4차 세계화는 아직 정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세계화 현상이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인다. 그 기점이 바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 밑줄 그으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세계화에 대한 입장은 다양할 수 있어요.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두고 찬반이 매우 첨예하게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1995년 앞서 WTO가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미국의 월드뱅크 앞에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가트 체제 안에서는 정말 세계화 반대 운동이 공식적으로 일었던 적도 많았어요. 현재도 세계화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논, 기조라고 할까요? 아니면 관점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자, 한 가지예요. 요약하면 여기에 요약이 있습니다. 반세계화 현상도 있어요. 그리고 반세계화도 근거가 빈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화를 막는 것보다는 세계화의 이득을 적절하게 재분배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서 세계화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촉진할 수 있으면 촉진하되 조금 더 공정한 세계화의 모습을 구현하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소위 경제학도가 혹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혹은 경제학을 활용해서 이 시장에서 일을 하실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기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 소제목으로 갈게요. 두 번째 소제목 가시면 개방과 경제 성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제목 안에 두 단어가 있을 때 경제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달리 말해서 개방을 하면 경제가 성장하나 이런 문제예요. 이 역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개방을 했더니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구도 있어요. 반대로 개방을 했더니 경제 성장이 높아졌다, 성장률이 제고됐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는 개방에 따른 무역과 직접 투자의 증가는 모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기조를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좀 안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아까 앞서서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개방에 따른 무역과 직접 투자의 확대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이렇게 나왔죠? 이 표를 통해서 좀 그걸 증빙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역량과 GDP 변화 추세는 되게 유사합니다. 비록 남미 외채 위기, 동아시아 외환 위기, 세계 금융 위기 때는 무역과 GDP의 변화가 때로는 하락하기도 했고 아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보시면 세계 무역량과 그다음에 세계 GDP, 즉 세계 경제 성장률의 변화 추세는 상당히 유사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지금 제목이 두 개가 나와 있죠. 보시면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라는 것은 뭐죠?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봤을 때 혹은 부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놓고 봤을 때 그 국가 간의 부 차이가 많이 나느냐 아니면 세계 인구 60, 70억을 놓고 일렬로 세웠을 때 좀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역시 이 역시도 논란이 많습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시 경제학의 대다수는 세계화는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반세계화 운동이 정말 많아요. 그 의미는 지금은 우리가 국제경제학 안에 있는 일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정말 추상화시켜서, 추상적으로, 혹은 매우 엄밀하지 못하게 스- 세계화가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주 곳곳에서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하나, 그냥,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이 이제 이 국제경제론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한국은 사실 개방도가 높다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화의 혜택을 정말 많이 받은 국가예요. 특히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세계화의 혜택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한국 안에, 한국 안에 세계화 흐름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분들은 왜 세계화 흐름에 반대했고, 혹은 현재도 반대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국무역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한국무역의 변화.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한국의 수출입 변화에서 중요한 부분만 밑줄 긋고 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요. 1985년 이전까지는 매년 수입 비중이 수출 비중보다 커서 경상수지가 적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수입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고 수출이 지금 검정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84, 5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입이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아집니다. 이때가 바로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시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 월 1985년 전까지는 수입 비중이 수출 비중보다 높았다라는 점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의 국별 수출입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한 두 가지 정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잘 보시면 2000년까지 대한민국의 1등 수출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달하면요. 1등 수출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되죠. 수입 부분 볼까요? 수입 부분 보시면 월등히 20년 같은 연도 비교해 보시면 미국, 일본이 우수하죠.
그러나 중국은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중국으로부터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국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국 경제는 물론 막 세계 모든 국가와 한국이 관련이 있지만 어떤 국가에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죄송합니다. 자, 페이지 다시 볼게요. 미 다시 보겠습니다. 자, 미국, 일본, 중국. 제가 뭐 순서는 여기서 고려는 안 했지만 여기 그냥 있는 순서로 적은 거예요. 이 세 국가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최근에 어떤 경제 뉴스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이,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 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한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페드의 FOMC 회의 결과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외 변수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그 변수 거의 우선순위 1, 2, 3위 안에는 놓고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일본의 N, N-carry trade 현상 혹은 N-carry trade 청산 위험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반드시 우리가 우선순위 거의 5순위 안에는 집어넣어야 되는 변수란 뜻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볼까요? 가령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토류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한국의 대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스타터스, 그 위상과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라는 점이에요. 사실 제가 수입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수출 부분에서도 지금 거의 집계된 통계 연도가 현재로 다가올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 비중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떤 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의 어떤 외교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외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옛날에는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말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안미경중. 물론 이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최근에는 그렇게 소위 말해서 먹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맞죠?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그러나 경제는 또 중국과 사실 아닐 수도 있죠. 미국과도 함께 경제를 갖고 와야 될 수도 있고, 중국과는 당연히 또 갖고 와야 될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도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되 중국과의 것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 조금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상품별 수출입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문장 밑줄 칠게요. 자,
보통 우리가 무역 관련 어떤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거의 암기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1970년대의 한국의 10대 수출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한국의 10대 수출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섬유, 합판, 가발과 같은 노동집약적 상품, 200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와 같은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상품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출 구조의 변화는 한국 산업 구조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 밑줄 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미가 무엇인지. 넘어갈게요.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동집약적. 물론 여기 자본집약제라고 나와 있지만 뭐 기술집약적에게 추가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수출이 거의 1, 2, 3위를 다퉜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상품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런 말이에요. 한국의 무역과 소득의 변화,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밑줄 한번 치고 갈게요, 먼저. 자, 20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경상수지는 하고 나오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상수지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나오고 있어요. 경상수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 달리 말해서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은 엑스포트액에서 임포트를 뺀 값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0이면 엑스포트, 임포트보다 엑스포트가 많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경상수지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의 경상수지가 한국의 경상수지가 적자였다가 85년도를 기점으로 흑자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경상수지 변화의 몇 가지 특징적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째, 밑줄 그으십시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해하세요. 둘째, 경상수지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 변화는 다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셋째, 경상수지 변화로부터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읽어낼 수 있다. 꼭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다 이론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국제경제학의 주 주제라고 하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잠시만요. 자, 국제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제무역과, 네,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론과 정책이 있고, 여기 역시 이론과 정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페이지가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국제무역론 안에 뭐가 있는지 제목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논술을 쓰실 때 이러한 키워드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역 패턴 일단 밑줄만 그으세요. 무역 패턴,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무역의 이익, 무역의 소득 분배 효과, 무역 정책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자, 그다음 말로 할게요. 경제통합과 국제협력, 국제금융론 안에는 국제수지, 환율, 개방경제의 경제정책, 국제통화제도, 국제금융시장과 금융위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생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이론으로 들어갈 준비를 저희는 다 한 겁니다. 이로써. 그래서 국제무역이론에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여러 모형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론 다음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등과 같은 소위 말하는 무역 정책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